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나는 시간, 이 사람을 보라. 이사부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니체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윌헬름 니체. 니체는 서양 철학서를 통틀어서 가장 흥미로운 철학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니체 철학은 논란의 여지도 많고 가장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니체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난해하고 위험한 철학자로 유명하죠. 니체라는 이름, 누구나 한 번쯤 철학자 니체의 이름은 들어봤죠. 그러나 그가 정말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니체를 표현하는 수식어는 정말로 다양한데요.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신의 살해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니체 자신이 나는 인간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또 니체는 자신을 디오니소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며 자신을 신격화하기도 하고 자신을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니체는 논문도 하기도 없이 24세의 젊은 나이로 스위스 바질 대학의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었고, 자신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자신이 인류에게 5번째 복음서를 전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철학이 자신이 죽은 뒤 100년이 지나야 이해되리라고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철학자 니체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베르토 광장에서 니체는 마부에게 채찍을 맞던 말을 끌어안고 울다가 마침내 미쳐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니체의 책들이 미친 철학자가 써내려고 한 의미 없는 말이라고 비웃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니체 철학은 단순히 허무주의에 불과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을 방해하는 우상화된 모든 도덕과 종교, 이성과 가치를 뒤집어버린 전복의 철학자 니체의 철학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지적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니체 철학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친놈의 넋두리로 치부하거나 허무주의나 파시즘의 철학으로 니체 철학을 오해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린 니체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실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 이전에는 프로이센 제국의 영토였던 지금의 독일 작센 지방의 한 작은 마을 레켄에서 태어났어요. 이날이 당시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윌헬름 4세의 생일이었고, 그래서 니체의 아버지는 니체에게 이 황제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 이름이 끔찍히도 싫어서 훗날 자기 이름에서 빼버리죠. 니체의 아버지 칼 윌헬름 루드비히 니체는 루터교 목사이자 전직 교사였고, 니체의 어머니 프란치스카 윌러와 1843년에 결혼해서 니체를 포함해서 2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니체의 아버지는 니체가 5살이던 1849년 뇌질환으로 사망하고, 곧이어 2살 난 어린 남동생 요셉도 그 다음에 1950년에 죽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경험한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은 니체의 사고와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니체의 별명이 꼬마 목사였다고 하는데요. 여동생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니체가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를 이용해서 말을 하면 친구들이 종종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아서 이런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니체 가족은 나움부르크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니체는 할머니와 어머니, 결혼하지 않은 2 고모들, 그리고 2 하녀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니체는 어린 시절부터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니체의 여성 혐오적 성향이 이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여성들에 둘러싸여 지내다 보니 기대보다는 실망이 컸던 것일까요? 니체는 사랑이나 연애에는 소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루 살로메와의 실패한 로맨스를 제외하고는 평생 독신으로 외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또 니체의 책에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곱게 봐주기 어려운 여성 혐오적 표현들이 군데군데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니체는 한 여성이 학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녀에게는 보통 성적인 결함이 있다 라고 하거나, 복수할 때도 사랑할 때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야만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무슨 변태처럼 좋은 여자도 나쁜 여자도 채찍을 원한다 라고 말하거나,
여자에게 가려거든 채찍을 잊지 마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1854년부터 나움부르크에 있는 돔 김나지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이 돔 김나지움에 다니던 니체는 특히 음악과 언어 문화에서 재능을 발휘했어요. 여기서 니체는 작곡을 하기도 하고 라틴어를 배웠고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1858년 니체는 엄격한 규율로 유명한 슐포르타 기숙학교에 입학했어요. 1864년까지 다닌 이 슐포르타 기숙학교에서 니체는 파울 도이센, 칼 폰 게르스도르프 같은 친구를 만났고 많은 시간을 시를 쓰고 피아노도 연주하고 종종 작곡도 하면서 공부도 잘해서 늘 1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니체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자유로운 사상과 독자적인 생활 방식을 익힐 수 있었던 듯 합니다. 1864년 니체는 슐포르타 기숙학교를 졸업한 후 본대학에서 리틀 교수의 수업을 들으며 고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고전 문헌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대학에서 프랑코니아라는 동아리에도 가입해서 활동하던 니체는 술도 제법 많이 마셨는데 이 동아리 활동으로 너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자 동아리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다소 괴짜같던 니체는 공부 아니면 음악에 몰두했는데 마침내 신학 공부는 중단하기로 하고 기독교 신앙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는 니체의 어머니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죠. 1865년 니체는 헌책방에서 우연히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구해 읽고 그의 철학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헤겔을 극도로 싫어해서 자기가 키우던 개의 이름을 헤길이라고 지었다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젊은 니체는 처음에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빠져서 니체 역시 허무주의 철학자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오히려 니체의 철학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1867년 니체는 군대에 자원하여 입대합니다. 그러나 1968년 3월 말을 타다가 심한 부상을 당해 제대하게 되고 요양에 들어갑니다. 1968년 니체는 지도교수 리츠를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한때 자신의 우상이 될 운명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니체는 바그너에 매료되었고 바그너와 그의 아내 코지마 바그너도 젊은 니체의 철학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나중에 니체는 바그너를 경멸하며 그를 떠나게 됩니다. 1869년부터 1879년까지 10년간 니체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고전 문헌학 교수로 재직하는데요. 24세의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도 없었어요. 이는 리틀 교수의 강력한 추천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스위스로 건너간 니체는 프로이센 국적은 포기했지만 스위스 국적은 취득하지 못해서 영구히 영국권자로 남았다고 합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 교수로 지내며 니체는 당시 스위스 루체른 근교의 드립센에 살던 바그너와 만나기 시작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니체에게 바그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부인 코지마 바그너에게도 니체는 깊은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그너와 코지마도 니체에게 많은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어요. 1872년에 니체가 발표한 니체의 첫 저작 비극의 탄생도 바그너를 위한 것이었죠. 바그너는 니체의 이 책에 열광했지만 정작 리틀 교수와 니체의 대학 동료들은 비극의 탄생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때 니체의 우상이었던 바그너가 점차 기독교화되고 국수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빠지게 되자 1876년 니체는 바그너와 마침내 결별하게 됩니다. 1877년 니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이란 책을 출간하자 바그너는 이에 대해 이 책에서 나는 악이 승리했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하며 혹평합니다. 니체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탐닉하며 철학에 빠져들었으나 그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독특하고 독보적인 위버맨시의 철학을 수립했듯이 니체는 지극히 독일적으로 타락한 바그너의 국수주의와 반유대주의를 극복하고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니체를 나치즘의 철학자 혹은 반유대주의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니체는 국가주의나 전체주의, 반유대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도 비판을 가했고요. 니체는 자신이 독일인이라는 사실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 질병을 앓았던 니체는 1879년 건강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바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사실 니체는 어릴 적부터 가끔 두통이나 복통이 심했고 1868년 군복무 시절에는 낙마사고로
심리적으로 가슴을 크게 다쳐 제대하는 등 질병과 니체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삶의 전 과정에서 거의 늘 병을 달고 살았던 니체가 그 질병을 이겨내며 놀라운 책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 숱한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텐데도 니체는 결코 운명이나 종교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힘들면 우리는 쉽게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탓하거나 종교에서 위안을 얻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니체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삶에 대한 긍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바로 이것이 니체의 철학의 놀라운 측면입니다. 또 니체는 자신의 철학과 삶을 결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곧 자신의 삶이길 바랬고 자신의 삶이 곧 철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을 별개의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공부하기보다는 삶으로서 체험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바로 이 점이 니체 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니체의 위대함이고, 만일 오늘 다시 살려내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제가 니체를 제일 먼저 떠올린 이유입니다.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텐데 니체는 삶에 대한 긍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질병에 굴복하지 않고 병을 앓던 시기에도 건강한 자는 알 수 없는 삶의 의미를 찾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을 자기 극복의 계기로 활용하며 위대한 건강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하더라도 삶이여 다시 한번 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에 대한 긍정, 운명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를 가져야 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니체 철학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라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에요. 니체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엄청난 책들을 남겼습니다. 주로 미학에 관한 이론을 다룬 첫 저작인 비극의 탄생을 비롯해서 1878년에는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전면적 비판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3년 니체의 대표작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출간했습니다. 니체의 대표작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손에 들었다가 몇 장도 넘기지 못하고 팽개칠 정도로 매우 난해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니체는 수많은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고 반어적인 표현과 역설적인 주장을 펼치기에 철학책이라기보다는 문학작품에 가깝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단 한 문장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니체 자신도 자라투스트라의 단 6문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주로 사용하는 상징을 먼저 이해하고 니체의 독특한 문체에 익숙해진다면 사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예전에 방영됐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최상위권 고등학생들이 자라투스트라를 읽고 토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BTS의 노래에서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가져온 문장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영화로 만들어도 무척 흥미로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이 책에서 자신의 주요 철학적 개념들을 제시합니다. 초인, 위버맨시 사상, 신의 죽음, 영원회귀, 권력의지, 다른 말로 힘의 의지,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정신, 운명의, 다른 말로 아모르 파티 등등의 개념들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가차없이 깨트립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기존 철학과 종교, 도덕의 기본 가정들을 철저히 뒤집어버리는 파격적이고 날카로운 문장들로 가득한 놀라운 책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부제는 만인을 위한, 그러나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이라고 하는데요. 참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 평론가들은 이 책을 니체의 위험한 책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지금 읽어봐도 이 책은 분명 누군가가 읽기에는 매우 지극히 위험한 책입니다. 함부로 손에 뒤집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온 기존의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과 원칙을 따르고 규범과 절차에 최대한 순응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위험한 책입니다. 이외에도 1881년 나온 아침놀, 1882년에 즐거운 학문, 1886년에 선악의 저편과 1887년 도덕의 계보, 그리고 1888년에 우상의 황혼, 그리고 니체 자신이 자신의 삶과 책에 대해 자서전적으로 쓴 이 사람을 보라 등등이 니체의 대표작입니다. 흔히 권력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니체의 작품은 니체 사후에 니체의 누이 동생 엘리자베스가 니체가 남긴 동일한 제목의 원고들을 모아서 펴낸 것입니다. 그러나 나치즘에 기울어져 있던 누이 동생 부부와 히틀러를 니체의 철학으로
뒷받침하려 했던 나치 사상가들은 니체가 남긴 원고를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파시즘의 철학가로 오해하는 이유이고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니체를 언급하는 것이 한동안 금기시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장에서 많은 독일 병사들이 품에 안고 죽어갔던 책이 니체와 데미안이라고 합니다. 1889년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니체는 마부의 채찍을 맞던 말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 울다가 미쳐버립니다. 왜 니체가 말을 껴안고 울부짖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대신 사과하려던 것인지, 채찍을 맞는 말에 연민을 느껴서인지, 채찍을 맞는 말에 가해진 가혹한 삶의 고통을 자신이 받아들이려 했던 것인지, 아무튼 니체는 이후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고 죽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1900년 8월 25일 1889년의 발작 이후 사실상 식물인간이 되었던 니체는 마침내 눈을 감습니다. 정신 발작을 익힌 후 니체의 누이동생 엘리자베스가 니체를 독일로 데려와서 돌봐주었고, 니체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는 바이마르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니체는 그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죽은 뒤에는 고향 뢰켄의 아버지 무덤 옆에 니체는 나란히 묻혔습니다. 니체는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게 맞습니다. 친구 파울 레의 여친이었던 루 살로메에게 두세 차례 청혼했지만 거절을 당했거든요. 살로메 이전에도 니체가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여성들이 더럿 있었고, 말비다라는 여성과도 교제를 했으나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니체는 루 살로메에게 여러 번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분노하기도 우울해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다 놀랍게도 친구 파울레, 루살로메, 니체 이렇게 세 명이 함께 니체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일종의 꼬뮌 생활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중후반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파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니체가 연출한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바로 이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니체와 친구 레는 마부처럼 마차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살로메가 채찍을 들고 마부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에 나오는 여자에게 가려든 채찍을 잊지 말라는 말처럼 사진을 연출한 것입니다. 간혹 자라투스트라의 이 문장 때문에 니체를 여성 혐오주의자로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사진에서 보듯이 채찍을 든 주체는 남자인 니체가 아니라 여성인 살로메입니다. 즉 채찍을 맞아야 하는 객체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니체에게서 여성은 종종 진리나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알베르토 광장에서 채찍을 맞던 말에 뛰어든 니체와 살로메의 채찍을 기꺼이 맞는 말의 모습으로 포즈를 취한 니체는 어쩌면 같은 니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니체는 살로메를 처음 만난 순간 한 번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살로메는 프랑스 출신의 러시아계 유대인 여성으로 매력적인 미모와 지성, 치명적인 매력으로 유럽 지성계의 거물들을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니체는 살로메만이 자신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고, 자신과 결혼해서 살로메가 자신이 생각하는 초인, 즉 유버맨시를 낳아줄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라이프치히에서 3명이 동거생활을 하면서 니체는 다시 한번 살로메에게 청혼했지만 역시 딱지를 맞고, 어느 날 레와 살로메가 니체 몰래 베를린으로 도주하며 이들의 파격적인 실험도 끝이 났습니다. 살로메는 당시 상황에서는 파격적으로 성생활이 없는 결혼생활, 다른 남성들과 자유롭게 데이트할 권리, 외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으로 니체도 아니고 레도 아니고 다른 남자 안드레아스와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니체는 살로메의 결혼 소식에 우울증에 빠졌고, 레는 살로메의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아 살로메와 함께 갔던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1985년 살로메는 자신보다 15살 연하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도 교제를 했고, 이후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와도 교제하는 등 지적 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이야 니체 자신의 예언대로 자신의 책을 해설하는 강의와 학자들이 생겨났지만, 생전에 니체의 철학과 니체의 저작들은 제대로 된 평가와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니체가 5번째 복음서라고 극찬한 자라투스트라는 겨우 40부 정도만 팔렸으며, 심지어 자라투스트라의 2, 3부는 출판업자들마저 출간을 미뤄 자비로 출간해야 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거대한 폭발력과 드넓은 외연을 지닌 니체 철학을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니체가 남긴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니체 철학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은 신과 종교로 대변되는 모든 이원론에 대한 전복입니다. 더 나아가 플라톤의 철학에서 기원하는 모든 형이상학,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정점에 이른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단순히 기독교의 신을 부정하는 반종교주의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신이란 삶과 도덕,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는 기준, 그 기반이기에 니체는 바로 이 근거를 와해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삶과 도덕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두 발로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그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과 종교를 넘어 그 어떤 이성과 이상적 세계의 근거 또한 근거 없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극복해야 하는 존재로서 인간 자신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의 죽음은 위버맨시로서의 인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위버맨시, 즉 초인 사상은 인간은 자기 극복을 통해 한층 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체의 사상은 요즘 두뇌혁명이나 유전자 복제에서 문제가 되는 메타휴먼이나 강화된 인간의 철학적 근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이 죽은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기 극복을 통해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니체의 위버맨시의 사상은 슈퍼맨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세속주의, 현세주의, 즉 카르페 디엠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오늘날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들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신만의 가치 기준으로 당당하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나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 믿는 현대인의 삶의 철학이 바로 이것이 아니던가요? 니체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또 권력의 의지입니다. 니체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 속에는 힘의 의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복종하는 자에게서도 주인이 되려는 의지, 죽어가는 것 속에서도 살아가려는 의지, 보다 높은 것, 보다 먼 것, 보다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려는 충동, 자기 자신을 한없이 반복해서 극복하려는 의지가 모든 사물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이 힘의 의지가 모든 존재의 원리이며 삶의 원리라고 합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니체의 철학은 생의 철학, 의지의 철학입니다. 거칠게 니체의 철학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니체 철학은 니체 사후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철학과 문학, 정치학, 물리학, 광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니체의 철학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그의 미학 이론은 미술과 연극, 춤과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영화, 연극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중문화에서도 그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맨 인 블랙이라는 영화 마지막에서 우주는 결국 신들의 주사위 놀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시 니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토리노 광장에서 말을 끌어안고 울다가 미쳐버린 니체의 모습에서 헝가리 감독 벨라타르는 토리노의 말이라는 세상 재미없고 지루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40분 내내 마부와 딸이 감자만 먹고 말에게 밥을 주고 자는 장면만 나옵니다. 동일한 것의 영혼회귀인가. 피카소를 비롯한 입체파 화가들은 단일한 시각의 우월성을 부정하고 다양한 관점의 존중을 주장하는 니체의 관점주의, 퍼스펙티비즘에서 영향을 받아 등장했고 현대 무용의 거장 이사도라 덩컨도 니체의 춤이론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악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감명을 받아 동일한 제목의 교양시를 작곡했고 슈테니 큐브릭 감독은 자신의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년에서 유인원이 도구를 사용해 두 발로 서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며 이 곡을 삽입했습니다. 니체 철학의 위대한 점은 서구 철학의 오랜 전통이던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을 부정하고 오히려 정신이 아닌 육체의 우위를 주장함으로써 오랜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전통을 붕괴시켰다는 점, 신의 죽음을 선언함으로써 모든 종교, 권위, 도덕의 절대적 가치를 붕괴시켜 상대주의의 등장을 예고했다는 점, 신의 죽음 이후 도래한 허무주의를 극복할 대안으로 인간의 자기 극복, 즉 초인의 도래를 제시하여 인간주의 철학, 삶과 의지의 철학을 정립했다는 점, 신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진리와 최고 가치, 절대적 기준을 부정함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해석의 의의를 중요시하는 해석학과 관점주의의 등장을 예고했다는 점, 영원회귀와 운명에 대한 사랑으로
우연한 삶 속에서 바람직한 삶의 의미를 묻는 니체 철학은 이후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 등입니다. 이런 면에서 니체는 철학사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매력적인 철학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니체는 근대를 넘어서는 현대, 즉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능하게 한 거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니체야말로 퍼스널 브랜딩에 능통한 마케팅 전략가이자 자기개발 강사의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쓴 자서전적인 책 이 사람을 보라, 어떻게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되는가 라는 책은 광고 기획자나 마케터들이 탐구해보면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서문과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지,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지 라는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자신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며 니체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저술한 책들을 리뷰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를 읽어보면 니체가 자신과 자신의 책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한 주옥 같은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오늘날 다른 상품이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다시 활용해도 손색 없을 훌륭한 카피와 인사이트가 넘쳐납니다. 또한 차라투스트라를 수십 번 읽고 이해한다면 니체가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 전한 우리의 삶과 인간에 대한 통찰을 자기개발 분야의 책을 쓰는데도 10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이 사람을 보라 이사보의 이 이름은 바로 니체의 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보라의 한 구절로 니체를 소개하는 오늘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안다. 언젠가는 내 이름에 어떤 엄청난 것에 대한 회상이 접목될 것이다. 지상에서의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한 양심에 비할 바 없이 깊은 충돌에 대한 지금까지 믿어져 왔고 요구되어 왔으며 신성시되어 왔던 모든 것에 대한 거역을 불러일으키는 결단에 관한 회상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니체 이 사람을 보라.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지